만화 10객의 허영만 작가님도 혀를 내두르셨대요. 식재료에서만큼은 대가 중에 대가, 탑 오브 더 탑이십니다. 김진영 식재료 전문가 나와주세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3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식재료 맛보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 식재료 전문가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님은 만화 식객의 모티브가 되셨다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출연도 하셨다고요? 네, 모티브는 아니었고요. 제가 식객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갖고 MD 생활 시작했을 때 식객이 나왔고 그 식객의 주인공이 성찬이었잖아요. 성찬이 식재료를 갖고 다니면서 요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식객을 따라한 식객이 저한테 모티브를 줬던 거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는 한 20몇 년 지났을 때 그 흑돼지를 찾아가는 길에 작가가 따라 붙었고 그러면서 제가 한 편의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와전됐던 거죠. 전국을 한 100만 킬로 정도 다닌 것 같고요. 전국을 한 면이나 네 단위까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늘 먹는 밥상 위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인 지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 뭐 하면 나쁜 것,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무조건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걸 얼마나 먹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냐, 그러니까 양의 문제입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떤 지방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름을 먹어온 역사가 되게 짧아요. 어떻게 우리가 먹었을까요? 우리한테 일상적인 식재료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네. 하루에 잡는 양이 한 1000마리 정도?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식용유 이렇게 썼던 거죠. 해바라기 씨유, 뭐 대두유 이런 것들이 한 8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우리한테 풍부하게 됐던 식재료가 되는 거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생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뇌와 신경계, 세포 등 인체 전반에 관련돼 갖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의 주성분이고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의 중요한 성분이 지방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을 적게 섭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코로나19처럼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을 적게 먹을 경우 그렇게 면역계가 약해지거든요. 지방 섭취는 우리의 이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필수 영양소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하거든요. 포도당이 남아있을 경우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저장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인체가 절대로 합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음식으로 통해서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6는 사람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기름은 맞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인데요. 오메가3가 높은지 오메가6가 높은지에 따라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좀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의 문제거든요. 오메가3는 움직임이 빨라 염증을 막아주고요. 오메가6는 움직임이 느려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렇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불포지방들은 반대의 작용을 하므로 몸속의 오메가3 비율을 늘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은 식재료, 그러니까 뭐 굴이라든지 시금치, 상추 이런 것들을 매일 챙겨 먹을 수 없으니까는 또 다른 형태로도 좀 섭취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진화 과정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3를 1대1에서 1대4 정도의 비율로 섭취를 해왔거든요. 오메가3랑 6 비율이 1대1에서 1대4. 1대4가 됐던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정상적인 비율 또한 1대4 정도인데요. 현대인의 경우 오메가6의 비중이 높아져서 1대20 이상으로 비율이 깨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소는 원래 풀만 먹어요. 아까 우리가 돼지는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돼지는 사람하고 먹거리를 경쟁을 하거든요. 놔두면 알아서 풀을 먹거든요. 풀을 먹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축산이 업이 되면서 풀이 아니라 곡물사료, 즉 옥수수를 먹여 키우게 되면서 그 비율이 많이 깨지게 됐던 거죠. 탄수화물 덩어리는 옥수수를 먹임으로 해갖고 지방 덩어리 마블링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마블링을 처음으로 접목시킨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이 옥수수가 과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축산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얘 한번 먹여보자. 소고기의 원래 맛을 잊혀지게 되고 소고기는 마블링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형성이 됐던 거죠. 한 1대 60이거든요. 1대 근데 60. 옥수수를 많이 먹이니까는 소고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술 그래서 먹었어야 돼요. 오메가3-6의 비율이 식물에는 1대 100까지 나옵니다. 이런 곡물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는 1대 25, 달걀도 1대 60이라는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게 같은 달걀이라도 그 닭이 어떤 환경에서 뭘 먹은 닭이냐에 따라서 달걀의 오메가 함유량도 완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이 케이지에서 사육한 달걀보다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게 나오거든요. 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먹으면 그 다음 날에 계란에 바로 반응을 보여요. 특히 그 일본 가면은 왜 그쪽 친구들은 되게 생달걀 되게 잘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되게 빨갛잖아요. 네네. 빨간 게 어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 빨갛게 나는 색소를 먹여요. 그럼 다음 날 알이 빨개져요. 분명 과거에서 고기는 건강한 먹거리였거든요. 왜냐면 필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축산업의 변화로 인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지면서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음식에서는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이는 결국 우리 몸에 오메가6 지방을 축적하고 염증 반응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우리는 오메가6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커피 전문점 가서 시럽 하나 툭 사잖아요. 그것도 옥수수 시럽이. 전분이 많이 들어간 떡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옥수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옥수수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오메가6를 좀 낮춰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섭취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한국인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1일 1g 정도로 식약청 권장량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먹는 거네. 좋은 지방.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까요? 우선 오메가3와 오메가3 비율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겠죠. 오메가3가 풍부한 식재료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식사를 통해 규칙적으로 충분히 먹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오메가3라는 지방은 산소와 빛, 미생물 등에 의해서 산화되기 쉬워요. 까다롭네. 다들 많이 보셨듯이 산화된 기름은 발암물질입니다. 좋은 기름도 갈색병에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빛을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들깨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3 함량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 들깨는 아마씨보다 그 오메가3 지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들깨라고 해도 산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하고 들깨하고 해갖고 유통기한이 2분의 1이 차이가 나요. 참기름 같은 게 한 6개월 정도 그 식미기간이 있고 네. 들깨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만 됐거든요. 진짜 짧아요. 왜냐면은 불포화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또 가공하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줄어들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진짜 어렵고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이게 진짜 오메가3가 감소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지방의 오메가3를 잘 매일 먹으려면 안전하게 잘 말아진 형태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여태까지 받았던 교육도 그렇고 지방하면 기름덩어리, 곧 살 이렇게 돼서 지방을 좀 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방을 왜 꼭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보면 미장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혈관, 모세혈관까지 그 영양분을 갖고 가고 만약에 터져 있다면 그걸 메꿔줘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먹었다 없다 그러면은 혈관이 다 터져 나가요. 몸 같은 경우는 물을 쫙 빼면은 네. 결국 단백질과 지방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 지방만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는 60%가 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와. 이 뇌 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혈관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막과 이 호르몬의 주 성분이고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산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와. 건강한 지방의 섭취는 결국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는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지방 또는 이 포화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원인은 사실 지방이 아니라 이 탄수화물,
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 예,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당으로 분해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게 결국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이 인슐린이 잉여 당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방이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은 지방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 탄수화물, 특히 이제 단순당, 정제곡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과분비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 GI가 좀 높은 거 이런 것들, 이런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오메가3 섭취를 늘려서 적절하게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즘에 근데 가장 화두가 된 게 사실은 저탄고지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제탄고지 자체가 연구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30년, 50년 이렇게 된 것까지는 연구는 맞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과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걸 먹고 살았을까. 확실한 건 정제 곡물을 먹은 건 10,000년, 20,000년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정제 곡물을 먹는 거, 그래서 당이 스파이크가 치는 일들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운동량도 다르고 모든 게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형태로 좀 바꿔가는 방식을 좀 우리가 선호하지 않냐. 근데 쌀밥을 안 먹고 그래서 뭐 현미밥으로 좀 바꾸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전엔 곡물을 안 먹고 수렵 생활로 또 수렵 채집 시기에는 네. 이제 동물을 잡아먹고 했었잖아요. 이런 동물을 먹던 사람들이 또 채집해서 먹던 그런 사람들이 곡물을 먹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DNA가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곡물만 먹어서 우리가 100만 년을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불과 10,000년 만에 우리 체질이 우리의 모든 뭐 효소들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런 정제 탄수화물 혹은 곡물에 적응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확 솟구치고 또 오메가6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질병을 앓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소조차도 원래는 풀을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곡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에서라도 건강한 오메가3를 섭취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젠 고기조차도 오메가6가 많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우였는데 이제는 유구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먹이가 노동으로 됐었기 때문에 근육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기는 질기다는 인식이 그런 거기서 나왔거든요. 요새는 전 경공자한테 일자리를 뺏기니까는 애들이 살만 찌는 거죠. 우리도 일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살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곡물 사료들을 우리 소들이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풀을 먹인 소를 출하하려면 2에서 3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옥수수를 먹이면 최대 14개월이면 가능해요. 상품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소의 위에는 풀의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이 세균들, 미생물이 있어서 이 미생물들이 이제 이런 질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장에서 이 미생물들의 발효 산물로 생겨난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소가 흡수하고 사람이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황금비의 오메가3와 6를 넘어서 일대사를 넘어서 수많은 무기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도 함께 섭취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곡물 사료를 먹은 소는 중성 상태인 소화관이 이제 결국 산성으로 변해버려요. 소를 키울 때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는 소화제를 섞여서 사료에 먹이기도 해요. 그래서 풀로 먹인 우유를 먹어보면은 먹고 왔던 거랑 다른 맛의 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원래 이런 맛인가? 한 느낌이 들고 특히 풀 먹인 소를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씹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덩어리가 반으로 잘리고 그 반이 또 반으로 잘리고 반에 해서 조직이 무너진다는, 이렇게 찢는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고기를 먹고 이런 우유를 먹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 그러니까는 돈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